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우연히 한식당에서 오랜만에 몇 년 전 제자와 마주쳤습니다. 인사를 꾸벅하는 제자와 반가운 악수를 했고 세월이 흘렀음에도 학생 시절 모습은 남아있지만 이제는 한층 더 성숙한 사회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동행한 여성과는 사귀는 사이임에 틀림없어 보였고 그런 커플의 모습에 젊음이 곁들여져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학창시절 교수님이라고 여자친구에게 소개를 하고 여성과도 눈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졸업하고 나니 조금 힘들지 몰라도 보람되고 재밌지 않냐고 물으니 너무 재밌다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제자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능력 있는 사회인이 된 제자는 인생의 전성기를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세상은 한층 더 힘차게 이어질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주택보험, aspartame, Black Lives Matter의 현 위치, 노동력 감소, 그리고 홈 차저입니다. 미국에서 플로리다 주 그러면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주지요. 그런데 요새 플로리다 주의 주택보험을 두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택 소유를 하는데 어려움이 보험금 내기 힘든 이유 때문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까지인데요. 작년 한 해 동안 플로리다 주에서 6개 보험회사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들어서는 파머즈가 플로리다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허리케인이 너무 빈번하게 다가오는 그러면서 위험도가 너무 높은 주라는 것이죠. 현재 기후변화와 이런 이유로 플로리다주의 몇 지역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죠. 이런 이유로 지금 높아진 주택보험 액수는 엄청납니다. 너무나 올라가서 플로리다주 주민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는데요. 2022년 말 이곳의 평균 주택보험료는 $4,200가 넘어갑니다. 이 숫자는 사실 전국 평균의 3배라고 하네요. 피넬라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자동차 산업계에서 은퇴를 한 68살의 안드레아 씨의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 여성은 플로리다주에서 거의 3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주택보험이 더 올라간다면 집을 팔고 다른 주로 이사하는 생각을 굳혔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플로리다주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안드레아 씨 보험료도 지난 2년 동안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지금 매달 나가는 지출 금액 중에 이것이 모기지를 제치고 가장 높은 액수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주택보험료는 1999년 당시 $750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3,000를 넘었고요. 2023년 올해 와서는 $4,678가 됐습니다. 사실 안드레아 씨가 사는 이 지역은 지난 100년 동안 허리케인이 온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본인 집은 그다지 좋은 집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함에도 액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안드레아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플로리다주 수많은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폭발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허리케인으로 인한 주택보험료는 도저히 감당이 어려운 현실이죠. 이로 인해서 결국 플로리다주의 비영리단체 보험회사인 Citizens Property Insurance Corporation에 신청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곳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보험을 구할 수 없는 주인들을 돕고자 2022년에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런 플로리다주의 보험료 인상, 이런 현상은 예전에 허리케인 앤드루 이후 생겨난 문제라고 지적하는데요. 지난 1992년에 바하마스와 플로리다, 루이지애나를 강타했던 캐테고리 5 허리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지난 2년 동안 엄청나게 몇 배 더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플로리다 주정부는 홈오너들에게 이들을 위한 것은 한 것이 아무것이 없다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요. 바로 플로리다의 론 디샌티스 주지사를 겨냥한 비난들인데 이렇게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질질 문제를 끌기만 하면서 이 주지사 본인 자체도 지금 기후변화로 플로리다주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안드레아 씨는 올해 엄청나게 혹독한 허리케인 시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 시티즌 보험 금액이 뛰어오르면서 $3,000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면 집을 팔고 플로리다를 떠나는 것이 최상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저렴한 주로 지금 옮겨야 할 것인데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또는 위스콘신 주를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틀란타 쪽을 바라보는 작은 도시 베로 비치에 거주하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언 브라운 씨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을 택할지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곳은 다르게 베로 비치에서 지속적으로 살려면 허리케인 보험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이미 2004년과 2005년 두 번에 걸쳐 허리케인의 큰 피해를 보았고 그때 다행히 보험이 있어서 견뎌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현재 60대 나이에 앞이 더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시티즌 보험 더 이상 커버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험료를 40% 높인다고 말을 했는데 결국 다른 민간 보험을 들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들어준다는 보험회사 찾기도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브라운 씨는 유일한 옵션인 개인 보험회사를 택했는데 이곳은 1년에 $13,000가 넘어갑니다. 도저히 낼 능력이 되지 못하는 액수이죠. 시티즌스에서 받아들여주는 주지 않고 결국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새로운 에이전트가 제시한 액수는 $6,500였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시티즌 보험을 계속 유지하려면 새로운 조건이 붙었는데요. 이 허리케인 보험 외에 여기다 홍수보험, 플러드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어야만 허리케인 보험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홍수 보험료 또한 높아지고 있고 주택 가격 인상에 허리케인 보험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면서 많은 플로리다 주민들 도저히 감당 수준을 넘어선 현실입니다. 보험 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본인이 직접 대비한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다가올 피해를 대비해서 돈을 저축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고 아마도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베로 비치 같은 지역은요, 팬데믹이 막 선언된 이후에 이곳의 인기가 마주 올라가고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보험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는 이것으로 인해서 주택 가치 하락이 될까 우려도 크다고 합니다. 이현 씨 바로 양쪽 집 두 집 모두 팔려고 내놓았는데 지난 6개월 동안 1년에 $10,000 보험료를 내야 되는 상황에 다가오는 허리케인의 빈도수와 강도가 증가하는 현실에 아무도 오퍼를 넣지 않고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4살의 프리랜서 통역사인 필 고다드 씨가 있는데요. 이분은 펜사콜라에 거주합니다. 이곳은 플로리다주에서 가장 서쪽 지역인데요. 3베드룸 집에 허리케인 보험료가 1년에 $4,000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보험회사로부터 모든 팔러시를 캔슬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랴부랴 9개가 넘는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모두 비슷한 상황입니다. 결국 시티즌스에 가입하고 1년 내 그 이전에 내던 액수 이상으로 인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플로리다 주를 떠나는 것이 최종 옵션이지만 최고로 뛰어오르는 보험료로 플로리다 주에 사는 하루하루 생활을 악몽처럼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보험료를 낼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은퇴한 친구 부부는 아예 보험을 캔슬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들 점점 더 조여오는 압박에 살아남기 힘들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결국 다른 주로 이사해서 집 사이즈도 크게 줄여야 할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플로리다주는 너무나 좋고 내가 너무나 오래 살았고 좋은 내 집인데 여기에 연관된 수많은 경비와 이 거주하는 위험들을 다 합치면 이제 이곳은 도구로 물든 패러다이스라는 표현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물론 글로벌 워밍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 역시 주지사인 론 디센티스도 마찬가지라고 비난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없앨 것을 지시하고 디즈니와 싸우는 데 들이는 시간 대신 플로리다 주민들에게 절대적으로 절실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세계건강보건기구 WHO는 발표를 했죠. WHO 안에서도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 이 음식에 많이 들어가는 에스파르테임이라는 것이 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possible carcinogenic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WHO 안에 다른 커미티인 Joint FAO 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에서는 독자적인 판단하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recommendation을 따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섭취하는 데서 아스파르테임을 전적으로 없애지는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섭취량이 몸무게 1kg당 40mg 정도를 제한할 것을 원했는데요. 이 숫자는 다시 말해서 몸무게가 60kg 나가는, 다시 말해서 132파운드 정도 나가는 성인이라면 하루에 다이어트 드링크를 12깡통을 마셔야 권장되는 양입니다. 상당히 혼란스럽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문제를 두고 이것을 승인했던 FDA는 이것을 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FDA는 현재까지로서는 이메일을 통해서 내놓은 것이 다인데 WHO가 내린 평가를 리뷰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이들이 한 연구안에 상당한 결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파르테임이야말로 인간 음식 공급 차원에 가장 많이 연구된 식품 첨가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을 혼동시키기 충분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섭취를 자제해야 할지 지속해야 할지 모르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드링크, 또 아니면 씹는 chewing gum, 요구르트, 시리얼 등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스파르테임이라는 것은 인공 감미료, artificial sweetener입니다. 1965년에 발견되었고요. 그러다 1980년대 FDA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미국 안에서 폭발적으로 인기가 올라갔죠. 그러면서 10여 년 동안에 10억 파운드 이상 설탕을 대체했습니다. 사실 미국 내 비만과 타입 2 당뇨병이 치솟는 환경에 설탕 섭취를 주의되는 상황이죠. 이럴 때 아스파르테임은 저칼로리 설탕 대체로 최고 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음식이나 드링크 안에 인공 스위트너를 말하다 보면 사실 아스파르테임이 절대 첫 번째는 아닙니다. 예전에 들어보신 사이클라메이트가 있고요. 더 익숙한 사카린 같은 것들이 우리 귀에 익숙하죠. 그러다 두 가지 모두 암 유발 가능성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미국 내 팔리는 5,000개가 넘는 제품 안에 아스파르테임이 들어있습니다. 이번에 WHO가 내놓은 것들에 의하면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절한 양을 섭취할 경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소비자들이란 무엇이든 가능성이 있다는 파스블하다는 내용이 나오면 늘 예민해지죠. 결국 현명한 결론은 인간에게 미치는 암 가능성을 두고 현재 아스파르테임을 두고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에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possible 가능성에 이 캐테고리 2B 안에 들어가게 내놓았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는 알로베라가 있고 니클, 그리고 루트비어, 마시는 루트비어 안에 맛을 내는 세프롤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세프롤이라는 것은 1960년대 FDA가 음식 사용에 금지령을 내린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보통 WHO가 내놓는 것을 두고 하루아침에 제품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정부, 의회, 회사, 소비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런 연구 결과는 관심도를 높이는 것은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WHO의 암 연구 분야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것은 조만간 이로 인해서 미국 내 아스파르테임 사용 금지는 희박하다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모든 제품에서 아스파르테임을 빼낼 확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다이어트 드링크나 추잉검, 슈거 프리 젤로 등을 먹는 것을 두고는 소비자들 각자 개인 어깨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번 발표를 두고 많은 소비자 보호 단체에서는 아스파르테임 섭취를 피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미국의 암협회, American Cancer Society 역시 주의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꾸준히 진화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리포트를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발표에 사실 많은 회사들은 다소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펩시 컴퍼니의 CFO는 로이터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바꿀 방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펩시 제로 슈거에 아스파르테임이 들어가고 그렇지만 다이어트 펩시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 역시 아스파르테임이 들어간 제품들이 사라지는 일은 조만간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요. 최소한 스위트너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들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사실 대부분의 음식과 드링크 산업계 이것은 WHO가 아스파르테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두둔하는 입장이 있죠. 실제로 작년 FDA와 이것을 두고 미팅을 갖기도 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것은 이 산업계 입장은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승인한 제일 먼저 승인했던 FDA는 앞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될까 하는 것이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FDA와 이번에 발표한 WHO의 부서는 양쪽이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의 어떤 대규모 변화는 나오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차원의 소비자들의 변화가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회사의 변화를 주는데 가장 강력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음식과 드링크 생산도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 또 하나는 주정부 차원의 이런 것에 가담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Red Dye No. 3 같이 최근에 독성 가능성 케미칼이라고 해서 5개를 금지하는 발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런 것에 다른 주도 손을 쓰려고 들면 얼마든지 주정부 차원의 이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소비자들은 이번 발표를 기준해서 본인의 적절한 판단에 따라야 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혼동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 전까지 뜨거웠던 Black Lives Matter, BLM, 이것의 현 위치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바로 10년 전 플로리다주에서 스토어에서 나와서 집을 걸어가던 후디를 입은 한 선량한 흑인 티네이저 트레이번 마틴이 인종차별 욕지거리에 결국 총으로 살해했던 남성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10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모든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죠. 이렇게 Black Lives Matter가 시작됐던 역사는 그때 당시 LA 지역의 한 액티비스트가 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패트리스 컬러신데 이것을 보고 도저히 참지 못하고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해시태그 Black Lives Matter라고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흑인들에게 일종의 선언이었는데요. 결국 이것은 큰 선풍을 일으키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몇백 배 더 큰 반응을 일으킨 것입니다. 컬러 씨는 이제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본인 생에 전 세계를 바꿔놓은 이런 결과를 가져올지는 전혀 상상도 못했었다고 말합니다. 지난 10년을 뒤돌아보면서 이제는 이것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동시에 상당히 관심이 줄어들고 단지 이제는 BLM 약자로 통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상당수 커뮤니티에서 이제는 이것의 역사를 되새기고 Black Lives Matter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재약속, recommitment가 절실하다고 한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미국 전체를 놓고 볼 때 Black Lives Matter를 두고 의견은 다양한 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을 둘러싼 이견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Black Lives Matter의 이 전성기는 지나갔다는 그런 우려도 존재하면서 거기다가 요새는 극우파 공화당 사람들에게 아예 대놓고 인종차별이 정상처럼 되어버린 현 실정에 앞으로 Black Lives Matter 앞날을 두고 우려가 앞서는 것은 절대 무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현실을 조심스럽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서요. 이제는 Black Lives Matter를 둘러싼 흥분과 관심도는 이제 10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이것을 축하하는 느낌보다는 이제는 단순한 기념에 그치는 기분이 든다고 식어든 것이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좀 극단적인 견해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벌어졌던 행사에 참여한 숫자도 기대치를 한층 밑돌았습니다. 최근 퓨 리서치가 내놓은 설문조사를 보면 Black Lives Matter를 지지하는 것을 두고 지난 3년 동안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20년에는 67%에서 이제는 51%로 낮아졌습니다. 사실 이런 차원의 경찰에게 총을 맞아 죽는 숫자를 흑인과 백인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비교는 정말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이제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큰 뉴스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흑인들이 총 맞아 죽는 일,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지도 않는다고 하고요. 또 여기에 연관돼서 대기업들의 인종차별에 기부하는 금액도 크게 줄어든 현실입니다. 지난 2년 전 Black Lives Matter 글로벌 네트워크 파운데이션에서 Executive Director 자리에서 내려왔던 컬러 씨는 그때 당시 실수를 인정합니다. 사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수요와 기부금에 당황했고요. 그때 절대 준비가 되지 못했던 당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을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요. 백인 우월자들이 설치는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흑인의 자유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미국 역사만 보아도 이런 예가 너무너무 많다고 주장합니다. 그러함에도 이제 Black Lives Matter는 상당한 파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큰 브랜드가 된 것도 사실이죠. 티셔츠에 써 있는 것도 많고요. 벽글에 뮤럴에도 나와 있고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BLM을 치면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현실입니다. 학교에서도 이제는 Black Lives Matter를 커버할 정도가 됐고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갖는 대화 토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현재 컬러 씨는 앞을 내다보는 차원에 지금까지 10년을 견딘 것도 놀랍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 두고 볼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볼 때 앞으로 Black Lives Matter가 대면해야 할 많은 도전들이 앞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Black Lives Matter는 인종 동등과 경찰의 부당한 강력 진압의 중단을 외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러함에도 Black Lives Matter에는 현실적으로 문제도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Black Lives Matter 글로벌 네트워크 파운데이션에서 이 비영리 단체에서 이 기부금을 모으는 대표적인 부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전국의 다양한 인종차별에 맞서는 움직임과 시위를 지지했던 것이죠. 이것이 10여 개 부서 챕터로 나누어지고요. LA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컬러 씨가 사임하고 새로운 보드 오브 디렉터들이 들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대형 기업들에서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주로 구성됐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크게 달랐습니다. 결국 Black Lives Matter의 LA 챕터를 시작했던 멀린다 압둘라 씨는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30명이 이상의 Black Lives Matter 챕터 리더들과 함께 새로운 기관 Black Lives Matter Grassroots를 형성했습니다. 결국 지난 9월 달에 법정 소송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함을 갖게 하는 가운데 앞으로 Black Lives Matter Foundation이나 Black Lives Matter Grassroots가 힘을 합치게 된다고 해도 이제는 움직임의 다른 방향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두 개의 그룹 모두 이 시위, 프로테스트의 중요성은 같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찰의 무력 진압 외에만 절대 집중하지 않고 동시에 백인 우월주의, white supremacy를 중단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이것에 가해지는 형사적인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네요. 과연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현 시점, Black Lives Matter의 종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지 두고 볼 일입니다. 오늘날 컬러 씨가 뒤돌아보면서 모든 세대들에게는 모든 것을 더 진보시킬 수 있는 기회가 늘 주어진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추구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절대 끝난 것이 아니다. 흑인들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움직임은 절대 끝나지 못한다고 강조합니다.
흑인 인권 이슈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대두되고 있는 토픽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10년이 된 Black Lives Matter, 앞으로 어떻게 지속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요새 점점 은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노동자 숫자가 이 숫자를 채우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은 미국 내 노동시장과 경제에는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지난 50여 년 동안 1946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들, 엄청난 노동력으로 미국 산업계를 이끌어왔죠. 그러나 이들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노동자와 은퇴 숫자를 비율을 따져보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노동자가 감소하는 것은 소셜 시큐리티나 메디케어 같은 프로그램의 미래를 위협합니다. 이유는 이런 상황은 고령 세대들을 지원할 수 감당하는데 현재 일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책임이 과중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현재 미국 내 일해야 하는 숫자가 감소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재정 상황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 차원의 두 개 프로그램은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내에 세금을 더 올리거나 프로그램의 혜택을 좀 줄이거나 하는 그런 갈림길에 놓이게 된 전망입니다. 사실 이런 현실은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아니죠. 단지 베이비 부머 세대들에 비해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은 이유입니다. 자녀들을 점점 더 적게 갖고 은퇴하는 베이비 부머 숫자는 이 숫자를 대체할 밀레니얼이나 제네레이션 Z 세대 숫자가 모자른 결과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에 가서는 경제 성장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전문가들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인간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서요, 은퇴하는 베이비 부머 숫자도 증가합니다. 출생률이 줄어드는 것이 맞물려서 미국 경제의 치명적인 컨비네이션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은퇴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그 빈 공간을 대체할 다음 세대 숫자가 절대적으로 모자른 상황이죠. 다시 말해서 노동시장의 참여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베이비 부머 은퇴로 줄어들 노동력에 그나마 다소 이것을 늦추어진 이유도 있는데요. 이것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인간 수명이 늘어나면서 현재 60대에서 70대까지 더 오래까지 일하는 노동력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은퇴를 늦추고 있는데 이런 데는 사실 인센티브도 작용하고 있죠. 소셜 시큐리티도 더 늦게 받으면 받는 액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은퇴를 늦추거나 또 은퇴를 했던 사람이 다시 복귀하는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3년 전 뒤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팬데믹이 막 시작되자마자 다들 무서워했죠. 베이비 부모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서둘러서 은퇴한 숫자가 엄청나면서 미국 노동시장은 큰 충격을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나온 숫자를 보면 150만 명 정도가 은퇴해서 다시 복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코비드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일하는 방법도 예전보다는 한층 더 다양해지면서 플렉서블해진 이유도 작용을 했고 또 그런가 하면 요새 늘어난 생활비가 증가해서 돌아와서 복귀해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을 보면 제리 무뇨스 씨가 있는데 이분은 지난 10년 전에 샌디에고 제약회사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백신도 이젠 다 맞았고 코비드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면서 풀타임으로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세이프티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여기서 벌어오는 추가 인컴은 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주택 구입에 투자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무뇨 씨가 말하는 것은 코비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고 말을 하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술을 낭비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올해 64살인 무뇨 씨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일을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팬데믹이 막 선언되고 은퇴 숫자는 예상 수치보다 추가로 240만 명이 서둘러 추가 은퇴를 했습니다. 결국 2020년 3월에서 2021년 7월 사이에 다 합쳐서 420만 명의 노동력이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 상당수가 은퇴해서 일터로 복귀하면서
이런 모멘텀을 얻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지금 노동력의 평균 연령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지난 1984년에는 40세 이하 노동력이 전체 60%를 넘어갔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45%로 줄어들었고 반대로 같은 기간에 60세 이상 노동력이 2배로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 숫자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건강관리에 연관된 헬스케어 서비스 수요는 크게 급증할 것입니다. 앞으로 10여 년 동안 이 분야 직업 수요는 크게 증가할 전망인데요. 그러나 이럴 때 롱텀 케어 비용은 너무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노년층에게 사실 롱텀 케어에 들어가는 경비야말로 가장 큰 위험과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보통 롱텀 홈케어 같은 것은 메디케어를 비롯해서 다양한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이유인데요. 결국 경제적으로 더 이상 감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메디케이드를 얻어야만 롱텀 홈케어를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히도 여기도 저기도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이런 시니어들은 결국 자녀들이나 친척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현재 미국 시니어들 중 5명 중 1명꼴로 가족 멤버들이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시간이 가면서 경제적으로나 추가 건강 문제를 동반하면서 모든 가족들을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등장하고 있는 해답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민 정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추가 이민자들이 오면 노동력의 부족함을 메꾸게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점점 고령화되어가는 미국 상황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민 오는 사람들은 평균 미국인들보다 젊은 층일 확률이 높고 또 미국 인구 증가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죠. 이러면서 이민자가 늘어나면 롱텀 케어에 의존하는 미국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방향의 이민 정책이 마지막으로 통과된 것은 지난 1986년이 마지막이었으면서 앞으로 이런 이슈를 두고 이민 정책의 변화는 크게 기대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현재로서는 미 의회가 뾰족한 해답을 내놓기 전에는 이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은 2033년에 가서부터는 풀로 지급이 어려워 보인다는 것도 있고요. 프로그램이 지난 40여 년 동안 의회에서 업데이트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의회는 베네핏의 감소나 은퇴 연령을 높이거나 세금을 높이는 옵션들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노동력이 앞으로 감소하면 은퇴 연령 바로 앞에 다가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을 돌볼 다음 세대 노동력이 현저하게 모자라진다는 지적입니다. 요새 전기 자동차들 정말 많이 늘어났죠. 근데 전기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때 제일 좋은 것 중 하나는 물론 주유소를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밤새 충전해 놓으면 매일 아침 풀 차지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기 위해서는 집 안에 집 충전 차저를 설치를 해야 되죠. 모든 전기 자동차에 따라오는 포러블 차저가 있어서 차고 안에 정규 120V 아울렛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빠르게 충전되기 위해서는 240V 차저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데는요, 적게는 몇백 달러에서 어떤 옵션을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1,000가 넘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몇 가지 추천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레벨 1과 레벨 2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볼테이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레벨 1은 보통 110에서 120V를 얘기하고요. 레벨 2는 220에서 240V입니다. 레벨 1을 보면 1시간당 약 5마일 정도 충전이 된다고 하는데 레벨 2는 1시간당 50마일 이상 충전이 돼서 10배 이상 빠른 거죠. 레벨 3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반 충전 시설에 있는 최고 빠른 속도인데 이것은 보통 주택에 설치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주 대규모 전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물론 레벨 1은 집안 아무 데서나 꽂아도 가능하지만 너무 오래 걸려서 실용적으로 보통 레벨 2 설치를 원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차고 안에 설치하게 되는데 다양한 레벨 2 차저마다 충전 스피드가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를 충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흔히 넣는 볼티지도 중요하지만 앰퍼리지도 중요합니다. 집에서 레벨 2로 충전하는데 가장 한계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앰퍼리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최고의 앰퍼리지를 나오게 하는데 들어가는 하드와이어의 와이어링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물론 전기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직접도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라이선스를 소지한 전기 전문가, 프로페셔널에게 맡기는 것이 편안합니다. 또 전기를 두고 안전을 고려할 때 전기 기술자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하게 생각이 되죠. 얼마나 그 작업이 복잡하고 들어가는데 경비 등 모두 현재 집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 집이 이미 집안에 200A 패널이 있고 위치가 비교적 전기 충전에 가까이 있다면 비용은 한 $500에서 $800 정도로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그 집안에 패널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위치도 좀 불편한 곳에 있고 차고도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1,000가 넘어갈 확률도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처음에 비용이 들어가고 나면 빠르게 충전되는 등 다양한 편리함 때문에 절대 가치가 있는 것이죠. 또 거기다 나중에 집을 팔 때도 이런 레벨 2 충전 차저를 이미 갖추고 있다면 주택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충전 타입에 있어서는 테슬라 같은 NACS 종류도 있고요. 또 나머지는 CCS 타입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얼마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를 비롯해 많은 전기 자동차들이 테슬라 충전 NACS 포트에 동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집안에 충전 시스템을 설치할 때 이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테슬라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고민거리는 없죠. 그런데 심지어 CCS 타입을 설치한다고 해도 여기에 적합한 어댑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면서 본인 상황에 가장 적절한 타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전기 충전 방법 중에 스마트한 방법과 덤 차저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스마트 차저의 경우는요, 본인의 집에 가지고 있는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하거나 이 앱을 통해서 본인 셀폰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원격으로 멀리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면서요, 충전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셀폰으로 볼 수 있고 또 본인이 원한다면 세팅을 리모트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충전도 가격이 제일 저렴한 늦은 밤 시간에 정해놓는 방법도 가능하죠. 이런 것은 사실 큰 도움이 됩니다. 전기 파워 공급에 이 오프 피크 타임에 충전하면 많은 절약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스마트 차저에 충전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같이 사용하면서 많은 절약이 가능한 것이죠. 물론 전기 자동차 현재 절대 살 때 저렴하지 않습니다. 또 거기다 추가로 차고 안에 충전 시설 설치 비용을 추가하면 많이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일부 전기 자동차 회사에서는 전기 자동차 가격에 충전 차저를 설치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번들로 파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회사에서는 새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리즈하면 충전 시설에 설치에 들어가는 하드웨어에 디스카운트까지 주는 것도 있는 현실입니다. 동시에 또 다른 다양한 종류의 인센티브나 리베이트도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현재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리베이트나 텍스 인센티브는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 솔직히 상당히 혼동스러운 가운데 이 Inflation Reduction Act로 인해서 이 차저 인스톨레이션에도 해당되는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인스톨레이션의 30% 또는 혹은 $1,000까지 커버하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다 주정부 차원에 제공되는 전기자동차 구입 시 인센티브나 리베이트를 알아볼 것을 추천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같은 곳은 특히 알아볼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또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컬 정부 차원에 주민들을 돕겠다는 취지하에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에게 전기자동차 차저 인스톨레이션에 도움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전기회사 차원의 리베이트에 디스카운트를 주는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연방정부 US Department of Energy 이 데이터베이스에 인센티브가 나열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로컬 지역의 전기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요.
어떤 종류 도움이나 디스카운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기자동차 수요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 집안에 충전시설 설치는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본인 상황에 주어지는 모든 혜택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대 생활의 전기자동차 시대는 점점 더 다가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당장 운전하고 다닐 때 눈에 들어오는 전기자동차 숫자도 크게 늘어났지만 이제 다니는 전기자동차 종류도 상당히 다양해진 것이 역력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집안의 충전 charger는 앞으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럴 때 전문가의 도움으로 적절한 설치에 현재 나와 있는 모든 기술을 최대한 이용해 최고의 결과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셀폰 앱을 통해서 충전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중간에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는 모든 옵션들이 앞으로 전기자동차 시대를 더 활짝 열지 두고 볼 일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